11월 27일 목요일 챔피언스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코펜하겐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양쪽 측면 미드필더를 높게 세워 사이드부터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 조직적인 팀입니다. 옐료누시와 아슈리의 측면, 연계 및 킥 퀄리티, 클램의 안정적인 템포 조절이 조화되어 전방 압박과 측면 전환 공격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라인을 끌어올려 중원에서 공을 빠르게 회수하며 공격 볼륨을 꾸준히 유지하는 강점을 보입니다. 카이라트 알마티는 4-2-3-1 포메이션에서 포르지뉴를 향한 직선적인 공격을 주로 시도하며 그로미코가 전진 패스를 책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풀백 타팔로프는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 노출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강한 압박 환경에서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강력이 벌어질 위험이 큽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덴마크까지의 장거리 원정으로 인해 컨디션 관리와 피로도 측면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코펜하겐의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측면 공격이 카이라트 알마티의 수비 구조와 장거리 원정 피로를 동시에 공략하는 구도입니다. 카이라트가 수비 블록을 낮추고 버티려 하겠지만 강한 압박과 체력 부담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미들존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 완성도, 호미점, 그리고 이동거리 및 압박 강도 차이까지 종합적으로 코펜하겐이 우위를 점하여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포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역습을 주력으로 삼으며 앤더슨 실바와 오르샤의 협동 플레이 그리고 드라고미르의 전술적 움직임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공략합니다. 그러나 수비 시 세컨드 라인의 조정이 미흡하여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의 강력이 커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오프사이드 트랩의 타이밍 또한 부족하여 상대편의 라인 브레이킹에 취약합니다. AS 모나코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력한 전방 압박과 신속한 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삼으며 특히 파포스의 취약한 세컨드 라인을 공략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미나미노는 세컨드 라인 근처에서 압박과 공간 침투를 수행하고 발로구는 뒷공간을 활용한 침투를 시도하며 골로빈의 직선적인 전환 패스가 결합되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교체 선수들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은 후반전 활약과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 경기는 AS 모나코가 파포스의 구조적 약점을 노린 구도로 전개됩니다. 모나코는 미나미노와 발로군을 활용하여 세컨드 라인을 파고들며 전술적 완성도와 압박 강도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포스의 수비 라인은 더욱 흔들리고 승부의 기울기는 모나코 쪽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덴벨레의 1대1 돌파와 바르콜라의 빠른 전진 드리블을 활용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팀입니다. 바르콜라가 상대 수비 강력이 벌어진 틈을 이용해 침투할 때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강점이 있습니다.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빌드업 리듬을 조절하며 측면 공격수들에게 안정적으로 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에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압박 타이밍이 엇갈리면 수비 라인 강력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중앙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구조적 약점이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전방 압박과 박스 안 움직임의 강점을 보이고 사비 시몬스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압박이 실패하면 주앙 팔리냐에게 과부하가 걸리며 수비 라인 전체가 찢어지는 위험이 커집니다. 포백 라인의 복귀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불안정한 압박 타이밍과 벌어지는 수비라인 간격을 파리 생제르맹의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승부를 결정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비안 루이스가 중원 템포를 조절하며 공을 안정적으로 전환할 것이며 토트넘은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강도와 라인 유지력이 떨어져 수비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리 생제르맹이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여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버풀은 공격에서는 4-2-3-1 포메이션을 채택하며 에키티케의 움직임과 살라, 소보슬러의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칩니다. 그러나 최근 약체인 노팅엄에게 대량 실점하며 패배한 것으로 보아 수비 조직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큰 과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블 볼란치 강력의 벌어짐과 압박 타이밍의 어긋남으로 인해 뒷공간 노출과 쉬운 실점을 허용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PSV 에인트호번은 기본적으로 4-3-3 포메이션을 채택하며 LADBG에서 검증된 촘촘한 라인 강력 유지와 조직적인 압박, 빠른 패스 템포 조절을 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스하우턴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빌드업을 바탕으로 페리시치와 르스번, 반 본멜이 리버풀의 불안정한 부분과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팀 컬러가 분명하며 세컨볼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리버풀은 현재 수비 조직이 붕괴되어 안필드에서도 쉽게 실점하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PSV 에인트호번은 안정적인 조직력과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리버풀의 수비 균열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버풀의 라인이 올라와 압박이 실패하는 경우 PSV 에인트호번은 측면 침투와 짧은 패스로 뒷공간을 노림으로써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의 흐름과 밸런스 그리고 조직력의 차이를 고려할 때 PSV 에인트호번이 리버풀의 홈에서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매치업으로 평가됩니다.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에서 요케레시의 포스트 플레이와 마두에케의 측면 돌파, 웨데고르의 템포 조절로 매끄러운 공격 전개를 선보입니다. 그러나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중앙 블록이 순간적으로 비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컨드 지역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뒷걸음질치는 수비를 요구함으로써 박스 앞 공간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4-2-3-1에서 케인을 최전방에 두고 전진 패스와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동요시키는 전략을 채택합니다. 케인은 내려와 연계하고 올리세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창의적인 탈압박과 침투를 시도하며 고레츠카가 박스까지 과감하게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중원에서 공을 빼앗으면 즉시 올리세 쪽으로 전환하여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승부를 결정하려는 분명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 경기의 핵심은 아스날의 수비 전환 시 발생하는 중앙 블록 불안정 구간을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케인, 올리세, 고레츠카의 조합을 통해 아스날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하프 스페이스를 정밀하게 파고들 수 있는 전략적 상호작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공격 능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수비 전환 불안이 바이에른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과 조우하면 바이에른이 중원과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T 마드리드는 4-4-2를 기반으로 중블록을 형성하여 상대의 볼 점유를 방해하고 공을 빼앗으면 빠른 템포로 전환하는 전환형 축구를 선호합니다. 알바레즈의 다양한 연계, 시머네의 공을 운반하는 능력, 그리고 베나의 중거리 슛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줍니다. AT 마드리드는 공을 빼앗으면 즉시 공격을 시작하여 상대의 수비 정비 시간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인터밀란은 3백과 3-5-2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공을 잘 이끌어가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수비 재정비 시간을 많이 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즈와 튀랑을 활용한 공격은 주로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와 측면 돌파에 초점을 맞추지만 전술이 느려지면 3백 간의 간격이 벌어져 상대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을 잃었을 때 인터밀란은 즉각적인 압박보다는 수비 라인을 정비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템포 싸움에서 속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인터밀란의 느린 전진 속도와 AT 마드리드의 빠른 전환 속도가 부딪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3백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템포 싸움이 결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AT 마드리드는 공을 빼앗은 후 시머네와 베나를 활용하여 인터밀란의 3백 강력을 노려할 것입니다. 인터밀란은 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AT 마드리드는 홈 경기 이점과 빠른 전환을 이용하여 상대의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고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4-2-3-1 기반으로 버카르트의 포스트 플레이와 바호야, 도안리츠의 이선 연계를 통해 상대 박스 주변에서 볼 소유를 늘리는 스타일을 채택합니다. 중원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볼을 탈취하는 즉시 측면으로 빠르게 연결해 역습의 출발점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아탈란타는 3백 기반의 3-4-3을 채용하며 스카마카의 포스트 플레이와 데케텔레르의 플레이메이킹, 파살리치의 박스 침투를 활용한 공격 지향 팀입니다. 윙백이 전진하는 구조적 특성상 역습 시 측면 뒷공간 노출 위험이 높아 박스 안 공중볼 및 세컨볼 처리 과정에서 실점 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아탈란타의 수비적 약점을 이용해 경기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홈 이점을 살려 바호야와 도안리츠의 적극적인 침투와 크로스로 아탈란타의 박스 수비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크푸르트가 경기를 주도하며 득점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켄다의 빌드업과 능력 있는 중원 라인, 그리고 곤살베스와 트링캉의 공격 라인 조합을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팀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고강도의 전방 압박과 높은 템포 유지로 상대방을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클럽 프리에는 4-2-3-1 포메이션을 채택하고 있지만 전술적으로는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돌파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수비 라인의 뒤쪽 커버가 취약한 점이 있어 상대편에게 중거리 슈팅과 하프 스페이스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의 타이밍이 어긋나며 상대편의 공격을 막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스포르팅 리스본의 전체적인 전략과 클럽 브리에의 약점인 라인 간격 문제가 대립하는 구도입니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중거리 슈팅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수들의 활약을 통해 상대편의 약점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전술적 완성도와 홈에서의 이점을 고려할 때 스포르팅 리스본이 승리를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4-2-3-1 포메이션에서 엘카비의 박스 안마무리와 마르틴스의 2선 플레이메이킹을 중심으로 홈 경기에서 공격적인 전략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들의 위치 교환과 커버링 타이밍이 조율되지 않아 전환 공격 시 패스미스와 중간 공간 노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상위팀 상대에서 수비적 안정성이 부족하게 만들어줍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음바페의 폭발적인 드리블, 비니시우스의 측면 공격, 주드 벨링엄의 공간을 활용한 움직임으로 세계적인 전환 공격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의 불안을 타격으로 벨링엄과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협동하여 상대의 약점을 노립니다. 빠른 공격 전개와 공간 활용 능력으로 상대의 실수를 결정적인 골로 이어나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중앙 미드필더 불안과 수비적 전환, 미숙이 레알 마드리드의 뛰어난 전환 속도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능력에 취약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벨링엄, 음바페, 비니시우스의 결정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방어 라인을 뚫을 계획입니다. 전술적 상성과 개인 능력의 차이를 고려할 때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주도하고 승리할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